설마 했습니다. 문틈으로 그 끔찍한 계획을 듣기 전까지는요. 내 모든 걸 바친 아들아.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겨울바람이 옷깃을 매섭게 파고드는 12월의 오후였습니다. 박 복자는 두툼한 목도리를 여미며 유치원 버스가 서는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는 온전히 그녀의 이름으로 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세금 걱정을 덜어주겠다며 명의를 넘겨준 뒤로 복자는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그 집을 채우는 온기가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자는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생각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국밥을 팔며 손톱이 문드러지도록 일했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 고생 끝에 얻은 이 아파트는 그녀의 훈장이자 유일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들 상우의 집이 되어버린 그곳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유치원 버스에서 내린 손주를 품에 앉아 차가운 볼이 복자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엄마가 오늘은 맛있는 거 해놓으래.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에 복자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건 향긋한 음식 냄새가 아니라 차가운 공기와 며느리 지영의 날 선 목소리였습니다. 복자는 조심스럽게 거실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준이 손부터 씻겨주시고 거실에 어질러진 장난감 좀 치워주세요. 저 오늘 저녁에 손님 오시기로 해서 바쁘거든요. 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잡지를 뒤적이며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근데 지영아. 오늘날이 참 춥구나. 저녁엔 따뜻한 국이라도 좀 끓여줄까? 복자가 조심스레 묻자 지영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그런 번거로운 걸 해요? 그냥 시켜 먹을 거니까. 어머니는 준이 밥만 챙겨서 방에 들어가 계세요. 손님들 오시면 복잡하니까요. 복자의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아파트 명의를 넘겨받을 때만 해도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며 손을 맞잡던 아들 내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자는 이 거대한 아파트에서 가장 작은 방 한 칸을 차지한 이름 없는 가사 도우미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거실에서는 아들 상우와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자는 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복자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방은 비좁고 쓸쓸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이 겨울바람보다 더 시릴 것 같다는 예감이 복자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침 해가 거실 깊숙이 들어오기도 전 복자는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겠지만 이제 복자는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집안에 음식 냄새가 배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복자는 찬장에서 낡은 냄비를 꺼내려다 그만 손을 미끄러뜨렸습니다. 챙그랑하며 바닥을 구르는 쇳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날카롭게 깨웠습니다. 잠시 후 안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영이 인상을 찌푸린 채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제가 아침은 안 먹는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이 새벽부터 부스럭거리셔서 사람 잠을 다 깨우시고. 미안하다. 지영아, 내가 손이 좀 무뎌져서 그런 모양이다. 준이 아침이라도 좀 챙겨 먹여 보낼까 싶어서 그랬지. 준이는 제가 알아서 챙겨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좀 가만히 계셔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영의 서늘한 말투에 복자의 가슴 한구석이 따끔거렸습니다. 며느리의 존댓말은 예의가 아니라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견고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자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행주로 식탁만 닦았습니다. 한때는 명절마다 앞치마를 두르고 웃음꽃을 피우던 이 주방이 이제는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는 타인의 영토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퇴근 후 돌아온 아들 상우를 보며 복자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식만큼은 이 허전함을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복자는 거실 소파에 앉은 상우의 옆자리에 슬그머니 앉았습니다. 상우야,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응. 연말이라 좀 정신없네. 엄마. 근데 지영이가 그러는데 요새 자꾸 깜빡깜빡한다며. 아침에도 그릇 깨고 그랬다면서. 그건 그냥 손이 좀 미끄러져서 그런 거야. 아들. 사실은 내가 요즘 마음이 좀. 엄마. 지영이도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예민해서 그래.
엄마가 좀 이해해줘. 우리가 집도 넓은 데로 오고 다 엄마 편하게 모시려고 그런 거 알잖아. 상우는 복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은 채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들의 말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명백한 방광과 귀찮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자는 목 끝까지 차올랐던 서운함을 삼켰습니다.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했던 아들이 이제는 아내의 입을 빌려 자신을 훈계하는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복자는 밤늦게 화장실을 가려다 거실 한편에 놓인 쓰레기 봉투 안에서 익숙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시장에서 장사할 때부터 아끼던 낡은 꽃무늬 찻잔들이었습니다. 지영이 집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며 몰래 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복자는 어둠 속에서 쓰레기 봉투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이 찻잔들처럼 소임을 다했다는 이유로 버려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더 이상 복자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던 날 상우가 썼던 죽을 때까지 효도하며 모시겠다는 다짐이 적힌 쪽지는 어느 서랍 깊숙이 처박혀 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차가운 방 바닥에 누워 창밖의 아파트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집이었던 이곳에서 느끼는 이 지독한 고립감이 언제쯤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를 넘긴 겨울은 더욱 독해졌습니다.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마치 복자의 처지와 같았습니다. 이제 복자는 집안 어디에서도 편히 앉아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는 며느리의 휴식처였고 주방 식탁은 며느리의 취미 공간이었습니다. 복자는 온종일 준이의 뒤를 쫓아다니며 장난감을 치우거나 뒷베란다 차가운 바닥에서 빨래를 개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무릎의 통증이 심해진 어느 날 저녁 복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상우에게 다가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상우야, 나 내일은 병원 좀 다녀와야겠다. 무릎이 너무 시려서 밤에 잠을 통 못 자겠어. 상우는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일 지영이 친구들 오기로 했다며. 준이 봐줄 사람 없는데 병원은 모레 가면 안 돼? 모레는 준이 학습지 선생님 오는 날이라며. 내가 그때도 있어야 한다고. 지영이가 그러더구나. 아, 그럼 다음 주에 가. 엄마도 참 사람 바빠 죽겠는데 꼭 이럴 때만 그래. 아들의 짜증 섞인 대꾸에 복자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장사하며 망가진 무릎이었습니다. 상우는 그런 어머니의 세월보다 아내의 집들이와 아이의 스케줄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복자는 씁쓸함을 삼키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오던 복자는 주방에서 낮게 새어나오는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 내외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어머님 저러시는 거 이제 한 게 아니에요? 자꾸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병원 수발까지 다 들 순 없잖아요. 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자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어지는 상우의 목소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이 집까지 우리 다 주는데. 벌써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면 좀 그렇지 않을까? 어머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 준이 교육 환경도 안 살잖아요. 그 방 비우면 우리 드레스룸으로 개조하기로 한 거 잊었어요? 요양원비는 우리가 낼 거니까 그게 효도죠. 다음 달에 바로 알아볼게요. 복자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금지옥엽 키운 아들은 엄마가 서운해할 텐데. 라는 힘없는 대꾸만 반복할 뿐 며느리의 계획을 막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아파트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그 자리를 옷가지들로 채우겠다는 자식의 말은 칼날이 되어 복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두운 방으로 돌아온 복자는 손을 떨며 낡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번호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40년 지기 친구이자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정숙이었습니다. 정수가, 나 좀 살려줘라. 내가 우리 아들한테 준 거, 그거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니? 복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서늘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자는 평소보다 일찍 몸을 일으켰습니다. 늘 습관처럼 향하던 주방 대신 그녀가 향한 곳은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자개함 앞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함 깊숙한 곳을 뒤적이던 복자의 손에 노랗게 바랜 서류 봉투 하나가 잡혔습니다. 3년 전 아들에게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며 작성했던 효도 계약서였습니다. 당시 아들은 이런 게 무슨 필요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혹시 모른다며 정숙이 억지로 쓰게 했던 그 종이가 이제 복자의 유일한 구명줄이 되었습니다.
복자는 외출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뒤로 한 채 그녀는 정숙과 약속한 조용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찻집 구석진 자리에 앉아 서류를 살피던 정숙의 표정이 이내 진지해졌습니다. 정숙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잔뼈가 굵은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습니다. 복자 씨, 여기 분명히 적혀 있네요.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권을 보장하며 매달 일정 금액의 부양료를 지급한다. 이를 어길 시증여는 무효로 한다. 라고요. 정숙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복자의 가슴속에서 묵직한 울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아들이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사실은 이미 이 계약을 파기할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복자는 그제야 자신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복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변호사 사무실을 들러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법적인 대응은 차갑고 냉정해야 했지만 복자의 마음은 오히려 따뜻한 희망으로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복수심이라기보다 무너졌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일으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에 가까웠습니다. 저녁 늦게 귀가한 복자를 보며 지영이 비아냥거리듯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하루 종일 어디서 뭘 하셨길래 이렇게 늦으셨어요? 준이 밥도 제가 다 챙겼잖아요. 복자는 예전처럼 미안해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아,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좀 돌보려고 한단다. 앞으로는 내가 할 일은 내가 직접 하려. 단호한 복자의 태도에 지영은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안방에서 나오던 상우 역시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기세에 멈칫했습니다. 복자는 두 사람을 지나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좁고 어두웠던 그 방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곧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냉정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효도를 조건으로 내걸었던 조건부 증여의 위반이 인정되었고 복자가 아들에게 넘겨주었던 아파트 명의는 다시 그녀의 이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던 순간 복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의 배출이자 평생 자식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자신에게 건네는 첫 번째 위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짐을 싸는 아들 내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원망이 교차했습니다. 명의가 바뀌자마자 당장 집을 비워달라는 복자의 요구에 며느리 지영은 결국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자식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면 속이 시원하시냐고요? 지영의 날 선 원망에도 복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너희를 내쫓는 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설 기회를 주는 거란다. 내 것을 내 것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상우가 복자의 소매자락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이제 진짜 잘할게. 복자는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간절함에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이제 그녀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우야, 너는 내 아들이지만 이 집의 주인은 나란다.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을 배워야 준이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지 않겠니? 이제 가서 내 힘으로 살아보렴. 아들 내외가 떠난 뒤 텅 빈 거실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며느리가 치워버렸던 낡은 꽃무늬 찻잔을 다시 꺼내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끓였던 국밥 대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정성껏 차린 소박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복자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향긋한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68세,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복자에게는 오늘이 진정한 인생의 첫날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